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3월 24일 드디어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까 방금 전 10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은 3월 26일 이재명 대표님 2심 선고와 또 그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윤석열 탄핵 파면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 기각결정이 나면서 많은 민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1도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따가 내용 중에 아주 간단하게 해설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판결이 주는 시사점, 윤석열 탄핵 파면에 대해서 길게 끌기 어렵다. 기일을 곧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사점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중요하게 이제 내일 모레 3월 26일 오후 2시에 있을 이재명 대표님 2심 선고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까지 함께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해설해 주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까지 하신 정한중 외국어대학교 로스쿨 전 학장님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좀 더 소개 편하게 해주시죠. 예, 정한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님 2심이 무죄인 이유 등등을 아마 페이스북 등등에 많이 올려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와 늘 명쾌하고 깔끔하게 또 화끈하게 함께 해주셨는데 2주 동안 저 상을 당하셔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는데 민생하면 민생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하면 안진걸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 몇 마디를 지금 온 국민이 물론 이제 반대하는 분도 있으니까 온 국민 하면 안 되는 대다수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집회 갈 때마다 우리 조기혁 씨나 이 피켓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갖고 다니는데 주문! 피청은 윤석열을 파면한다. 와. 네. 어떻게 12단어 네. 대통령 넣으면 15단어 네. 이 15단어 12단어를 안 해주십니까 우리 재판관님들. 해도 너무하십니다. 날마다 나라 망하죠, 경제 망하죠, 민생 망하죠. 대다수 국민들이 가슴이 시커멓게 타가는데 이번 주에는 탄핵 선고가 있을 것으로 믿고 또 한번 힘을 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네. 주문 윤석열 대통령직을 파면한다. 예. 12글자, 15글자. 예. 곧 나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재관입니다.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재가 국민을 매우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헌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답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요.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조속한 파면을 지난주까지는 촉구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헌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헌재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 3,000분 넘게 뜨겁게 함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젤리꼼님께서 낙관론은 빼 그냥 객관적으로 막연한 낙관론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도 무척 싫어합니다. 유재니님, 신교수님 밝은 음성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건 희망회로가 아님 젤리꿈님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는데 맞습니다. 희망회로 억지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희망회로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힘을 서로 북돋기 위해서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판결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한덕수 탄핵 심판 결과 아주 짧게 주문 기각 나왔습니다. 우선 대변인님 한번 기각 내용 요점하고 왜 기각이 됐는지 큰 사유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기각에 대해서 도저히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위법한 상황이 있다. 그러나 파면에 이르기에는 좀 어렵다.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이제 5분이나 되시니까 예, 뭐 존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용 의견을 내신 분도 또 한 분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분의 결정문을 보면서 좀 소위 말해서 조금 마음의 위로를 조금 가졌고요. 두 분은 이제 각하 결정을 했는데 각하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 거고 자격과는 좀 구별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도 대통령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3분의 2 이상의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각하를 하신 분이 2분 계시는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사람과 그 간접 선출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 안 하면 그게 헌법 정신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소장님, 네. 어떻게 저도 보셨습니까? 제일 열받는 게 아니 헌법재판관을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만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본인이 결정했고 역시 이번에도 또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그게 파면에 달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예. 그 임명 여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만 하는데 아니 국가의 요체인 주요 헌법기관을 구성 자체를 지연시켰는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면서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본인들 스스로의 권위와 존재율을 폐기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헌재가 정책사법기관 2가지면서 정치적인 것이라는 뭐 정치적 사건을 주로 다룬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국민 여론과 헌법 위반 여부와 그다음에 그 피청구인의 태도, 행상재판이라는 말도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대한 어떤 행동과 상태를 전체적으로 총괄 판단해서 정책사법기관의 뜻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한독수를 먼저 잡아서 네. 복귀시키고 그래서 그 다가오는 대선과 또는 최근 정부 혼란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위헌 불법 계엄 폭동 내란이 분명한 윤석열을 이제 주중에 정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고육지책을 쓴 게 아닌가. 감히 그래서는 안 됐지만 네. 최선을 상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결정문에 저도 좀 이따 얘기했지만 아주 인상적인 결정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한덕수의 내란죄 공범 여부에 대한 네, 결정문에 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으로 추정되는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네.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4,500분 넘게 뜨겁게 의견 개진을 해주고 계신데 상당히 비관론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다들 너무 걱정이 크셨죠. 아마 폴키님께서도 이제 윤통 8대형 인용도 다 희망 회로용인가 등등등 뭐 요즘 스픽스 예측하는 거 다 틀려요. 죄송하지만 틀린 적 없습니다. 제가 기각 안타깝지만 화나지만 기각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 기각의 사유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헌적 불법적 요소가 있지만 중대성 판단해서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기각을 할 것이다. 스픽스를 꾸준히 보신 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희망회로를 돌릴 것도 없고 억지로 비관적으로 이렇게 지레짐작하실 것도 없습니다. 오늘 스픽스에서 아주 세세하게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차분히 지켜보시면 왜 우리가 냉철하게 더 목소리를 모아서 외쳤을 때 좋은 결과가 올 것인지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외대 로스쿨 학장을 역임하신 우리 정한중 전 학장님 법률가적 또 검사도 하셨었죠? 검사는 안 했습니다. 아 검사는 아니었어요? 징계위원장 징계위원장을 저는 검사하신 줄 알았어요. 네, 그 법률가적 관점으로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그 마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권한쟁의에서 마은혁 한 명을 임명하는 권한쟁의에서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 한덕수는 3명이나 그 임명을 안 했는데 네. 그게 헌법재판소 기능을 뭐 무력화시킬 의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없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각 의견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3명이면은 진짜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김복형 그 재판관은 그렇게 시기가 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임명 안 했으면은 달라졌을 네, 네. 수도 있다는 뭐 전제로 선의로 해석한다면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희망이 보이는 게 저는 그 각하가 3명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각하가 3명. 예. 네, 그럼 굉장히 그럼 심각할 굉장히 뻔했죠. 심각한데 사실 예, 우리 예. 법조인들이 법조인들이 그 법기술을 부릴 때 뭐 절차 위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봐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기술로에서 그 공소기관이나 무죄를 받으려면은 변호사들이 그 절차 위반을 잘 따져가지고 세세게 그걸 지적하고 그러면 거기서 넘어가는데 네, 네. 봐주려고 일부러 하기도 그렇기도 하는지 모르지만 넘어갑니다 재판관들이.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각하가 3명이면 좀 상당히 윤석열 그 탄핵 그 소추에도 각하가 3명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걱정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중대하지 않다 뭐 이래 가지고 헌법 위반 뭐 국민을 배반할 정도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기각이 3명 네. 오히려 인용이 1명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현재로서는 윤석열 그 탄핵에서는 6표는 확보되지 않았을까 이런 맞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걸 상당히 걱정했거든요. 지금 네. 6표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 탄핵 심판이 길어지나 네,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물론 각하 사유는 다릅니다. 예, 이번 한덕수는 국회 의결 정족수 가지고 이제 3분의 1이냐 뭐 2분의 1이냐 이건데 아마 이제 윤 측에서 지금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내란죄에서 의결할 때는 국회 의결할 때는 내란죄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제 행위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고 내란 행위로 바꾼 거. 네, 네. 요거하고 뭐 그다음에 국회 한번 부결이 됐는데 또 의결했다. 그게 이제 일사부재의 위반 아닌가 뭐 이런 건데 후자는 사실 세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뭐 그 종결하고 또 임시국회 열면 세기가 달라지니까 네, 두 네. 번째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약간 이제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한덕수는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쟁점이 안 됐는지 네. 오늘 보니까 그 부분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 각하에 대한 우려는 좀 사라졌다. 그래서 2명이 각하 의견 하더라도 6명만 찬성하면 되니까 지금 만장일치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네, 좀 전에 저 PD님 화면에 띄웠던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쟁점 5가지 적혀 있는 거. 예.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다 같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론의 여지 없는 것부터 보고 제껴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요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5가지 지금 그 밑에 쪼르륵 해서 다 5가지잖아요. 그 5가지 가운데서 유일하게 윤석열 내란 수계 지금 현재 탄핵 판결 이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조 묵인 방조 요 부분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가 오늘 한덕수에서 중요하게 쟁점이 된 것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 즉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3명을 다 보류했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2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하 의견 2분 나왔던 거 바로 151명, 151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서 과연 탄핵소추 가결한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 위에 회색 부분 처리된 거 있죠. 151석에 해당되느냐 부분. 요 3가지가 이제 기본 쟁점으로 중요한 거였고 그 밑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계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전체적인 결정에 있어서 핵심 사항으로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3가지는 일단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자 우선 첫 번째 각하 의견 2분 나온 게 있습니다. 총리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따라서 이거 절차적 요건, 형식적인 요건 우리가 석방되는 거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돼서 풀려나갈 때 형식적 절차적인 걸 걸고 한 걸 봤기 때문에 저 부분도 혹시 지금 정한준 교수님 걱정하신 대로 혹시 각하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일각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 부분은 2사람만 각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사람 나온 것이 오히려 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식에 가장 부합하는 게 사실은 이제 헌법이고 헌법이 가장 상식과 가까운 영역에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에 직접 선출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과 똑같은 자격으로서 권한을 인정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한 뭐 비어 있는 공간 동안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자격을 권한 대행의 자격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받은 사람과 똑같은 자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게 그게 다음에도 그 통용이 될 수 있는 의견일지 저는 영원히 이제 비주류의 의견이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그러한 헌법재판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의아했고요. 아까도 앞서서 했지만 이거 보면서 저도 계속 그 생각했어요.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에서 구성이 어떻게 될까? 6대2가 지금 계속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죠. 한 두 분 정도가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게 근데 누군지는 뻔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명확하게 헌재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각하 둘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제 이미 각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2명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네, 네. 그건 통과가 그럼요. 된 것이고 200석 필요 없다. 국무총리는 여기서 이제 이유서에 보니까 그 대통령은 선출 권력으로서 대통령직 여기서 이제 창설적 이런 이제 전문 용어를 쓰거든요. 네. 새롭게 부여된 어떤 권한, 권력이냐, 아니면 있던 것을 일종의 이제 활용하는 권한이냐,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151명 이상으로 이제 이미 확정이 된 거죠, 이거는. 네, 이건 그동안 이제 전례값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사실 선출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에 대한 특별 요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그 법규, 헌법이나 법률의 탄핵 관련 규정 중에. 그래서 이번에 교통기가 됐고요. 사실 이제 각하를 주장한 2명이 이제 까다롭게 지금 헌법 이제 윤석열 탄핵돼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정족수 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상당수까지 동참해서 204명으로 통과되었고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청구의 내용과 헌법재판에서 내용은 일부 조정이 있었던 전례 등이 충분히 있었고 또 이 일종의 행정법상 징계 절차나 비슷한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도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2명이 각하 의견을 내서 좀 절차상 까다롭게 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에서는 아마 각하 의견은 못 냈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중간에 다 쟁점을 평일 거쳐서 합의하고 갔잖아요. 문제없다, 문제없다. 네, 걱정은 되지만 저는 여전히 8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아까 그 이제 내란 행위 부분에서 유심차 몇 번 읽어봤거든요. 그 부분이 유심히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적극적으로 나섰거나 그다음에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게으르게 했거나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위헌불법 계엄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찬동을 이끌어냈다면 위헌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함으로 봤을 때 추정컨대 계엄에 대해서는 위헌 불법 계엄으로 헌재 재판관들 상당히 합의를 해놓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추정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문구만 보면 그런데 다만 그 문구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감히 단정은 못 짓는데 우리 국민적 상식으로 전 국민이 지켜봤고 또 전세가 지켜본 그 위헌 불법 계엄 폭동 내란 행위를 아무리 보수나 극우 재판관도 차마 비호는 못할 거다. 감히 다시 한번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쿨하게 많은 분들이 희망회로라고 말씀하셨지만 8대 0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문구. 그래 이따가 다 같이 문구만 띄워놓고 저희가 난상토론 가보자고요. 왜 그런지. 뭐 이 부분 각하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대 0은 좀 버리라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하분들 때문에 두 명이 이게 그 지금은 이제 3분의 2냐 2분의 1냐 요거 쟁점이 됐지만은 아마 이제 이게 도저히 각하를 안 해가지고는 윤석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유는 내란죄가 안 돼도 계엄령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 또 국무회의 그다음에 국회 통지 이걸 다 위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란죄에서 내란 행위로 바뀌었다. 이 공소장 변경은 다르다. 이거는 국회 소추 때부터 그걸 만약에 없었으면 좀 달라졌을 거다. 이런 걸 명분으로 이제 각하를 해야지 살려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김복형 재판관이 일단은 그 각하 의견을 안 따랐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아, 그래서 그러네요. 예, 중대한 이런 거는 이제 한덕수는 사실 중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윤석열 욕을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복형 재판관만 인용적으로 오면 최소한 6배는 확보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뭐 이 선고가 늘어지는 게 만장일치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거보다는 6표가 확보 안 됐지 않나. 이걸 좀 그런 시각으로 봤는데 6표는 확보됐고 네, 이제 네. 만장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심증을 오늘 보니까 좀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셨듯이 저희 전문가분들 뭐 저까지 포함해서 보면 어쨌든 6표 이상은 분명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왜 제가 8대 0을 말씀드리느냐, 두 분은 각하로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를 갖고 지금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각하를 할 수 있는 형식적 절차적으로 그들이 우기는 그 사유가 지금 한덕수에 적용되는 케이스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151석이냐 200석이냐 처음부터 제기된 문제였고 국회 의결 당시에도 이미 논란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제기되는 각하 의견, 절차적 형식적 하자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네 없네 이 부분 헌재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자기들 공수처 거 받아서 쓰지 않는다라고 이미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한 그 소위 피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원용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그런 이미 헌재에서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전적으로 갖다 쓰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즉 형사적인 처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 짓도 못하고 헌재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그런저런 지금 형식적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각하를 주장하는 것과 그 사안이 달라서 저는 이 두 사람 지금 현재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두 사람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 그것도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한덕수 총리 있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총리 의결 요건은 뭐 당연히 151석 이상이면 된다.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의 건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지금도 임명이 안 돼 있고 두 분이 한덕수 당시에는 임명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총 3분 모두 임명이 안 돼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오늘 아주 핫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이 이제 별도의 기각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 아마 마번에 있을 겁니다. 마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자, 대변인님. 네. 저 내용이 뭔지 한번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해서 네 분과 한 분 해서 이제 기각 의견이 나온 것인데 네. 그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공자 앞에서 못 쓰는 것 같아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계속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작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마에서 쭉 나와 있는데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서 그 거부 의사를 미리 전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그건 의무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을 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상황에 됐다. 그러나 파면에 이제 2번에 보면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 파면에까지는 이르기 어렵다.
이 내용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네 분이 기각을 한 의견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분은 누구누구요? 지금 네 분이 지금 이미선, 네, 김형두, 김영두, 그다음에 문영배, 정정미. 정정미. 예, 예, 이렇게 인용한 네 분이죠. 분은 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아니, 인용한 당연히- 분은 아예 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정계순 재판관은 당연히 그럴 네, 것이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5분은 확실히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네. 거고. 자, 그러면 아니, 5분 중에 김복형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예, 예, 여쭤보려고요. 정계선은 화면 인용까지 예, 화면 했습니다. 인용이니까 뭐 했으니까. 아예 뭐 그거는 저기 네. 뭐 노내고. 기한이 너무 짧아서 네. 위헌 위법으로도 보기 어렵다라는. 자, 지금 이제 결정을 가장 내렸고. 중요한 게 김복형 씨의 말인데 우리 저 소장님, 김복형 씨는 어떤 이유로 요걸 시각을 달리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스터리입니다. 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네. 본인도 만장일치로 결정에 참석했는데 네. 근데 한덕수는 임명하는 건 우리 정 교수님 말씀처럼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임명을 안 했는데 네. 그 중차대한 시기에 빨리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심판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었는데 근데 김복형은 당시에 이것마저도 이혼 이법을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즉시라는 표현이 네. 왜냐면 언제까지 뭐 이틀 안에 3일 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않는 한 일정하게 고려의 시간을 줘야 되고 당시 최상목을 한덕수 탄핵할 때까지는 그 즉시라는 기간을 어겼다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제 해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즉시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즉시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왜 이 네. 재판관님은 마은혁 최상목은 이혼으로 결정했으면서 이런 판단을 했을까? 가장 보수적이라는 또 평가를 받잖아요. 조이대가 추천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윤석열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자기는 또 보수적인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한덕수에 대해서는 아예 나는 각하까지는 아니어도 이혼 이법이 아니라고 나는 옹호를 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혼 이법이 아니라고 옹호하기가 어렵다. 나경원마저도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설령 이혼 이법일지라도 이혼 이법이라 인정한 거 아닙니까? 파면은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굉장한 복잡한 정책 고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은 납득을 못할 겁니다. 네. 상당한 기간을 지체시켰는데 그걸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즉시라는 단어를 아주 넓게 해석해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도과했는데도 임명 안 한 게 이혼 이법이 아니다라고 해석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전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네. 결정문에 시간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 시간을 그러니까 26일 날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이 의결 절차가 이루어졌고 네. 한덕수에 대한 파면은 탄핵은 27일 날 있어서 네. 하루 사이에 충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네, 네.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네. 그 한덕수의 마음에 들어가 보셨나 싶어요. 네. 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충분해서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좀 납득이 안 갑니다만은 시간은 명확하게 날짜를 그 결정문에 명시한 것은 본인의 이제 그 의견이 상당한 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아쉽죠. 네. 보통 즉시라는 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두 시간 이내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리 보셔도 그렇죠. 예, 네. 사실 그 즉시로 해석하는 게 예, 맞고 이 헌법에 즉시라는 표현은 없고요. 예.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즉시 의결을 안 오고 김복형 재판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하면 되는데 즉시 의결을 안 했다고 헌재에서 이제 소추를 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으면 달라졌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최상목을 사건을 갖다가 한덕수한테 대비하면 그 위원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권한쟁의까지 해가지고 위원 났는데도 임명 안 해버리고. 네. 그건 상당히 시간 이제 여유를 줬는데도 안 했으니까 위원 가능성이 높은데 한덕수는 즉시 안 했다는 걸 가지고 소추했는데 우리 헌법에 즉시라는 문헌은 없지 않냐. 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면 되는데 그때는 상당한 기간이 아직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법이 아니다. 김복형. 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보는 포인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김복형 씨가 말하는 거를 토시 하나씩 아주 잘 새기면서 함께 봐주세요.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저희 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국정 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건 소추 사실 중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말한 것, 그 첫 번째 요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먼저 언급을 하면서 이 4가지는 기각 의견을 낸 4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4가지에 아주 중요한 뭐가 섞여 있느냐?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아까 보셨던 첫 번째 거 있죠. 내란행위 동조, 이 부분이 그 안에 4가지 중에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김복형 씨가. 그 다음에 2번째, 즉시라는 말에 굉장히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시간.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열흘 정도밖에 도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김복형 씨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하루만 더 주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즉시로 아주 당장 해라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뒤집어 보면 시간을 좀 더 줬으면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옳다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 행간을 정확히 읽어보시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게 옳다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바뀌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완벽히 불법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각이다. 요 얘기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아까 지금 극우들 그리고 윤측 관련된 유튜버들이 북치고 깽가리치고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판결 주문과 이유서 한 줄 한 줄 그리고 행간의 의미까지 꼼꼼히 읽으면서 지금 이 시간 후에 한번 다시 보세요. 틀림없이 김복형이 엑스맨이다 라고 나오는 유튜브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김복형이 엑스맨이다. 큰일 났다. 김복형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연락해야 된다. 라는 소리가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따져도 이제 6분은 확보가 된 거죠. 최소한. 확신을 갖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 행간의 의미, 전체적인 이유서와 주문 내용 전체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변인님, 네. 해석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죠. 예, 관전 포인트였고 그 관전 포인트의 결과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고 그게 불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희망회로를 계속 한 게 아니고 현재 결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는 바로 뒤에 있을 윤석열 파면에 대한 전초전 이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하고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인가의 시그널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말씀이 저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아까 이제 말을 보셨는데 나의 결정문 네, 나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네, 아까 즉시를 이제 한 2, 3일 지나서 임명 안 했다고 소추를 한지 알았는데 열흘이 지나서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상당한 기간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굳이 김복형 재판관이 이걸 찾아가지고 각하로 안 가고 그 사실 기각적으로 간 거는
사실 우리 헌법학자들도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게 3분의 2인지 2분의 1인지 이제 물론 아주 다수설은 3분의 2다 그러던데 2분의 1 걔네도 2분의 1이 다수설이고 3분의 1 걔네도 3분의 2 걔네도 있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가 10일이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건데 네네. 이걸 즉시로 봐가지고 즉시 아니다 해가지고 요걸 기각 사유로 넣은 거는 각하로 가기 싫다는 건데 네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한덕수를 도와줄 것 같으면은 각하가 쉽잖아요. 소수설도 있고 그렇죠. 그 3분의 2 설도 있고 예, 예. 아주 쉬운데 굳이 각하 쪽으로 안 간 거는 계속 본안 심리를 요건을 갖췄다. 윤석열도 그렇게 충분히 추측이 간. 그래서 저도 봤던 게 만약에 핑계를 그러니까 지금 저 이유서에다가 그 시간을 갖다 집어 넣었잖아요. 그게 시간이 아니라 아니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행정부의 그것도 권한이니까 뭐 임명 안 따라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기각이라 했으면 우리가 완벽히 엄청난 걱정을 해야죠. 그래서 네. 직시라는 표현 대신 상당한 기간이라는 네. 법에는 또 헌법이나 법률에 상당한이라는 표현도 없잖아요. 잘 없죠. 예. 근데 관행적으로 사실은 국회 의결이 되면 네. 우리는 법과 꼭 법률에 직시한 표현 없어도 상식이나 관행적으로는 입법부의 결정을 또 대의제 기관의 표결을 즉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사람 나름대로 각하까지는 참 과하니까 네. 각하를 차별시킬 수 없고 그래도 판단해야 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하고 다만 상당한이라는 기간을 그 본인이 묘수로 쓴 것 같아요. 네. 했을 때는 신원 교수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요. 각하 두 명이 가장 강력한 안티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고 김복현의 문제라는 지적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어떤 방송은 김복현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네. 이거로 봤을 때는 김복현보다는 각하 의견 낸 두 사람이 가장 강력한 그럼 안티가 아닌가. 유튜버 이렇게. 보수 유튜버는 뭐 만장일치 윤석열 각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완전 그거는 사라졌고. 네. 그렇죠. 김복현마저도 예. 일단은 국회 의견은 존중해 네. 준 거니까요. 그래서 그 5인이 또 기각 의견을 모은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이제. 네. 김복현을 좀 네. 설득했다. 이제 윤석열 쪽에서도 이렇게 네.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후에 김복형이 강력한 엑스맨이다 하고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과연 나발을 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나번 한번 띄워놔줘 보세요. 소장님 나번 한번 설명 한번. 예. 자꾸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다 참 읽어봐도 될 것 네네.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과 관련된 거의 유일한 맞습니다. 겹치는 영역입니다. 내란행위 관련. 네. 이 사건 기록에 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네. 국민 소집을 건의한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는 찾을 수 없고 즉 비상계엄이 잘못된 건데 한덕수가 네.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주는 식으로 내란의 공범으로 보기는 증거 없다는 거잖아요. 자, 분명한 건 네. 첫 번째 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라고 썼죠. 예. 잘못됐다는 거죠. 이 절차가 그렇죠. 지금 전제가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뿐만 거죠.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데 절차도 문제가 있던 것을 네. 국민의를 열어가지고 아유 어서 하세요라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내용적으로도 또 심지어는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건데 이놈이 정당하게 꾸미지 않았다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만 희망회로라고 각색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문자 그대로 한번 유출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우리 집단지성이니까 우리 청자들께서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 역시 이제 즉시 이것은 여기에는 즉시라고 나와 있죠. 네. 지원 교수님 헌법에 보면 즉시 국회가 하면 해제해야 된다 했는데 상당한 네다섯이 끌었잖아요. 윤석열이. 그럼도 네. 한덕수 너도 같이 안 와? 거기 가담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된 건데 맞죠. 다만 어쨌든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네, 네.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한덕수가 거기에 가담한 건 아니다. 그 그리고- 증거를 못 찾겠다는 거 보니까 윤석열은 위헌 불법
또 내용과 절차가 문제 있는 계엄을 했다 이런 전제가 읽혀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줄에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네. 줄이 아주 명확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라고 된 부분을 보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한 거란 말이죠.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해제 요구가 결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다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를 정확히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국무회의가 또 열려서 해제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안 했다. 그리고 연결해서 보면 제2의 계엄 비상계엄을 또 하려고 그랬다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요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김복형 재판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 2, 3, 4번에 대해서 네 분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김복형 재판관 요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나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있으면 내란을 했는 거고 위법한 계엄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인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저 문장이 매우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죠. 게 예. 맞는 것인가?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토르 이런 누나님께서 거죠. 희망의 회로 그만 돌리세요.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예. 상식적이고 지극히 공정한 얘기들을 해왔지만 결국 다 의미 없는 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참 답답하네. 당하고 당해도 또 당하는 이유. 네. 하도 당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나름 풀어드리는 겁니다. 또 당하지 마시라고 맞습니다. 풀어드리는 겁니다. 예, 막연한 불안감으로 주변에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스픽스를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늘 한 10분 이상 물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1시 10분부터 보는 시작하는 스픽스를 잘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희망회로들 믿지 마라. 부산시민이라는 분께서 쭉 말씀 주셨는데 아마 지금 이번 이 날짜에 대해서 이제 아마 맞춘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희망회로 돌린 건 없으니 한번 믿고 보세요. 대신 열심히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까지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가장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역할이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전제가 계엄의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이 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가 없었다. 네. 그래서 앞에 그게 생략된 거죠. 계엄이 실체적 요건이 없었고 절차적 정당성도 절차적도 갖추지 않았는데 마치 네가 그걸 갖춰주려고 노력한 역할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전제의 사실 계엄은 실체적 요건도 없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이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 번 읽어봐도 이제 그렇게 읽혀지는데 워낙 이제 몰상식한 한국사에서 최근 몇 달 새 발생하니까 우리 청자들께서는 끝없이 이제 불안하죠. 맞습니다. 결코 저희도 여러분 방심하거나 막 최대한 선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야후당 집회도 하고 전국 비상행동 대규모 집회도 평일인데도 6시 반부터 열거든. 그 뭐냐면 최대한 현재의 이 간절한 국민들의 호소를 염원을 전달하는 것도 사실 모든 재판은 약간의 정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국민 네네. 여론도 많이 살핍니다. 일관되게 최근 여론조사 보면 그래도 60% 안팎은 탄핵을 찬성하고 30에서 35% 정도가 탄핵을 반대하는 거 나오는데 이 여론이 유지되는 것도 헌법재판은 큰 참조가 되죠. 그리고 네네. 매일매일 극우 세력들은 와서 헌재 앞에서 깡패짓을 하고 폭력짓을 하지만 이른바 일반 시민이나 민주시민들은 현재 상당히 떨어진 광화문에서 아주 평화롭게 매일 또 토요일 날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여서 정말 평화롭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 보면 헌법재판관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비서관 3명이 배속돼 있잖아요. 장기 비서관 3명하고 헌법연구관들이 계시는데 다 중간중간에 잠깐씩 의견을 나눈답니다. 절대 속내는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의에 대해서는요. 네. 그건 정말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런 헌재를 둘러싼 분위기는 배우면서 아 정말 진짜 제대로 된 국민들은 평화롭게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서 간절히 외치고 있구나. 이게 헌법재판을 해도
크고 작은 영향 끼칠 거다. 그래서 저는 방심하지 않고 네. 오늘 저녁 또 대거 모여달라고 호소도 드립니다. 예. 오늘 판결에 사실은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기각과 인용 내용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에서 힌트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헌재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선고일자를 마냥 늦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렸듯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정말 애쓰는 적이 역력합니다. 뭐를 애썼느냐? 힌트를 안 주려고. 좀 전에 가와 마를 보셨죠? 그 내용에서 이유서에서 보면 힌트를 안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몇 가지 힌트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헌재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기일을 잡아야만 합니다. 최소한 오늘 업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기일에 대해서 어느 날 하겠다라고 지정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강력하게 목소리 냈듯이 오늘 지정하고 내일 해라. 내일 26일이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님 판결 2심 판결이 있으니까 딱 하루 내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해라.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정 안 되면 최소한 어느 날 하겠다라는 걸 지정을 해야 이재명 대표님 재판과 연동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판결을 했다. 이런 오해나 그런 어떤 다른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헌재의 존립 근거, 존립 기반을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6일이 되면 이재명 대표님 이제 2심 선고가 납니다. 가장 많이 SNS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님 왜 무죄인가를 설파를 해주셨는데 우선 쟁점 그리고 교수님께서 무죄다 생각하는 이유 등등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쟁점은 이제 이 대표가 발언한 것 중에서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이 발언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소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인식이다, 기억이다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고 나머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게 이제 그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때 저 사진인 거죠, 예, 저게? 예, 예. 여러 명이 찍은 게 예, 원래 그거- 사진, 지금 게 원본인 거죠, 저게 원래? 이제 뭐 그 호주 가기 전에 다른 데서 찍은 거대요. 그래서 네네. 이제 4명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조작했다. 그때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 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 공무원의 협박을 받아서 식품연구원에 용도 변경을 했다. 이 발언인데 1심에서는 저 골프를 친 것처럼 저 발언을 나는 골프를 안 쳤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예. 사진을 조작했다. 사진 조작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나는 안 쳤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 나중에 쳤지 않냐? 네. 전화를 안 쳤어요. 아. 호주에 저 뉴질랜드 사진이고 호주 가서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전체 일정에 봐서 골프를 쳤는데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 속에는 나는 안 쳤는데 골프를 네.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요게 이제 그 골프 치느냐 안 치느냐 그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다 해가지고 유죄가 나왔고 나머지 이제 국토 아까 연구원 뭐 식품 협박을 받아서 국토공무원에 식품연구원에 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2심에서 이 대표도 뭐 협박이라는 표현을 좀 과했고 뭐 압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거기서 질문 받으면 뭐 압박이나 협박이나 꼭 뭐 법률 용어를 그대로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그 정도면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밝혀줘도 무죄가 받을 건데 저는 그보다는 그 2심 재판장이 지난번에 성명을 구했어요. 양쪽 네. 그 피고인이나 검찰 쪽에 그러니까 처분 속에 네. 그 대개 처분을 행정쟁송해서 처분을 말하는데 공소 제기라든지 행사 재판을 처분이라고 하는 거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오. 네. 이렇게 성명을 구해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바로 이제 형사소송법, 형법, 소년법 이런 데 찾아보니까 형사처분이란 형사재판에도 처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형사소송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그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네. 외국에 도망가는 경우 정지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욕죄, 무고죄, 예. 무고죄도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뭐 시킬 목적으로 네. 남을 무고하는 경우 이게 다 그다음에 공소 제기하면은 그 처분을
그 고소인한테 고발인한테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소년법에 가니까 또 더 많더라고요. 그 행사재판이라든지 공소제기 이런 걸 처분이라고 쓰는 거는. 그래서 그 2심 재판장이 그걸 이제 눈치를 챘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쟁점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해명을 해봐라 하고 양쪽에 이제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왜 그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그 식품연구원 발언은 이 대표가 그 경기도시사 시절에 국회 증인으로 나가서 한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은 그 위증죄, 불출석죄 뭐 있어요. 그래서 국회 증인이 허위 발언하더라도 국회 위증죄, 삼자가 처벌 예, 그거에 대해서 그 고소고발도 못하게 위증죄로 돼 있죠. 처벌받는 왜 그 위증죄 처벌되려면 이제 위원회라든지 본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 의결을 거치는 네, 상임위원회나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외에 일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 속에 그러면 행정처분만 말하냐, 수사처분, 재판, 행사재판도 처분이라고 하냐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사실 어떤 처분, 어떤 단어를 그 법률 용어를 축소 해석해 가지고 그 처분 속에 행사처분을 제외해 가지고 징계처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 네. 이건 사실상 무죄 추정에 반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검찰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할 때 이제 형제자매는 뭐 계좌를 안 줘도 되고 1억을 줘도 상관없거든요. 형제자매는 예, 예. 그 이제 자기 형제가 나왔는데 뭐 1억 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벌이 안 됩니다. 근데 네. 그게 형제자매는 그 친형제, 이복 형제는 안 된다. 친형제자매야 된다 해가지고 검사 기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피고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는 이복 형제도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그런 이제 판례를 저희들도 찾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2심 재판장은 그런 용어가 있는지 뭐 성명해라 해서 법률 용어에도 많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 공소 제기가 그 법에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위반돼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법률에 위반된 공소 제기를 해가지고 행소법에서 그런 경우는 공소 기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품정도 발언이 뭐 거짓이든 허위든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 공소 기각 판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공소 기각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공소 기각 그 예. 부분은요? 예. 그럼 전체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공소 기각, 하나는 이제 아까 그 골프 발언 그것도 조작한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러면 조작은 요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지 하지도 않았던 이재명 대표 하지 않은 나는 골프를 안 쳤는데 골프 친 것처럼 골프를 안 쳤는데 이 발언을 안 했거든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그럼 사진 조작에다가 방점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명해서 실제 나중에는 공소장 변경을 했잖아요, 검찰에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도 그래 했는데 네. 하여튼 그 이 대표가 한 발언을 그대로 놓고 판단해야지 그걸 지 맘대로 판사가 그 검사가 피고인한테 이제- 불리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공표는 이 양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 발언을 이 말을 확정한 다음에 그 발언이 허위냐 진실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 확정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지도 않은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 이렇게 1심은 그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거는 잘못이다. 그래서 그걸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확실하게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들로 해서 무죄다. 저는 무죄라고 라고 봅니다. 보는 네.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 법적으로 이렇게 설명 쭉 해주셨기 때문에 뭐 더 추가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검찰이 이렇게 티끌만 한 것도 찾아가지고 공소 기각돼야 될 내용마저도 무리하게 이제 공소권을 남용해서 이 상황까지 벌어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엊그제 김성훈 이광우의 구속영장 청구에 검사는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스스로 검찰이 포기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서 실질심사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 출석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장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이 의무가 있는 자들은 거기 안 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다 포기해 버리고 있어요.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 윤건희를 위해서. 그리고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티끌만한 한 것도 찾아가지고 그것을 뭐 다음에 공소 기각이 되든 말든 간에 무조건 이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찰권을 남용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완전히 이제 이 적나라하게 이제 대비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검찰이 김성훈 이광우의 그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건 다음에 두고두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네, 그거야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완벽한 부작이 예,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소장님 헌재가 예. 26일 이재명 대표님 재판까지 보고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이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예. 아무 상관없는 그 사건을 보고 시간을 끌었다기보다는 이제 내부적으로 한두 명이 계속 절차상이라든지 또 쟁점이 5개나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어서 파면은 맞지만 5개 중 하나만 중대해도 파면이 되잖아요. 네. 나는 3개는 동이지만 2개는 부동이다. 네. 뭐 이런 거 뭐 교통정리를 해야잖아요. 오늘 한덕 씨도 보이잖아요. 건건이 다 재판관 의견을 내잖아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린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 상관없는 야당 대표 재판하고 탄핵을 연동했을까?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폐기해서라도 오늘이라도 정해서 수요일 날 네. 이든 화요일은 빨리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 재판 전에 해라는 게 아닙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야 나라 국민과 경제와 민생이 살기 때문이죠. 근데 빨리 하라 했더니 이재명 대표 전에 하래요. 전에 하는 거와 후에 하는 거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다 해서 만약에 전에 윤석열이 파면이면 지금 재판 판사가 이재명 대표 2심 판사가 유죄로 심정하고 있다가 아이고 윤석열 파면됐네. 내가 얼른 무죄로 해줘야지. 이러겠습니까? 네. 그럴 리도 없어요. 지금 이미 2심 재판 판사도 거의 법률가들이 가면 뭐 일주일 전쯤에는 심증 최종 선고를 결과를 굳히고 문서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네네. 그 사람도 심증이 굳혀졌겠죠. 정 교수님 의견대로 반드시 저는 무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감 증언은 분명히 면책된다고 하면서 그걸로 유죄를 선고하고 사진 10명인가 11명인가 찍었는데 네. 그렇게 다 같이 찍은 사진을 4명으로 편집해가지고 11명 축구하시고 찍은 예, 거 아니에요? 4명이 찍은 사진 골프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4명이 찍어서 4명이 골프 친 것처럼 몰아갔으니까 네, 댓글에 당연히 11명 그거에 축구한 거 대해서, 아니냐 이런 예. 댓글이 있습니다. 아니 뭐 사진 조작이다. 네. 아니 골프를 쳤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딱 그 사진인데 4명이 쳤겠습니까? 만약에 그 11명이 쳤다. 그러면 다른 4명하고 쳤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골프를 아예 안 쳤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이 4명이 사진을 조작한 이 4명이 골프를 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거죠. 예, 예. 안 쳤다. 아예 골프를 안 쳤다가 아니라. 하여튼 그날은 골프는 안 쳤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날짜도 다르다고 들었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끌어가는 네. 아유 제가 법률가도 아닌 저도 아는 단어가 있는데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 입증이 가능할 때 유죄를 선고하라. 1. 그것도 교수님 너무나 법학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네. 2학 그다음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끌어. 그 일부 판사들한테 내가 물어보면 네. 뭐 고등법원 판사들도 그 각하네 그래요. 그거는 아하. 저 식품연금 그거는 예. 당연히 피고인 이익으로 해석해줘야지. 처분해서 왜 형사처분을 빼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 윤 대표님도 잘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네. 사실 조국 대표님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그때부터 그렇죠. 문재인 정부를 죽이려고 윤석열이가 지가 대권에 야심 품고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네. 무속인들 결탁한 다음에 조국 죽이고 그래서 진짜 후보가 됐는데 대선 때 가까스로 이겼는데 저 이재명 죽여 다음에 이제 조국 죽인 다음에 이재명 죽이고 네. 또 별건에 몇 개를 돌려서 송영길도 또 하나 치고 이 일련의 흐름을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야기됐던 건 다 없어지고 그 완전 별건으로 정치검찰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네, 네. 압수색 막 수십 번에 수백 번 기본적으로 하고 그래서 기소를 강행한 거잖아요. 네. 그 본질은 똑같다. 여기에 가담한 자들은 반드시 엄정한 심판과 퇴출을 당할 거다 저는 봅니다. 네, 1시간 동안 뜨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그랬는데 아마 중간에 이제 들어오셔서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드리면 이재명 대표님 26일 판결 무죄다. 지금 정한중 외국어대 로스쿨 전 학장님께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판결 주문과 이유서 내용을 보면 특히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그 직접 발언 저희가 보면서 글자 하나하나 이분이 방점을 찍는 내용 즉시 이런 시간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설명드렸듯이 최소한 6대2는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각하 한 사람들도 겹치는 부분, 저 내란죄 이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안해서 희망회로냐, 맨날 민주당은 당한다 이제 이런 여러 의견들 주셨는데 너무 또 막연한 걱정이나 두려움만 갖지 마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광화문 안국동에서 내서 헌재 재판관들이 더 깜짝 놀라고 또 확신을 갖고 8대0으로 만들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장님 말씀드리면서 아쉬운 게 그때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하실 때 그 원래 원한 대로 좀 징계가 잘 됐으면 오늘날 이런 근데 그때 이제 이미 가처분이 떨어지면서 네. 선거 전까지는 선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처분 떨어뜨린 판사들이 좀 문제죠 사실. 네. 그 뭐 절차 위반 섞어가지고 실체에 섞어가지고 했는데 결국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네. 그 2심에서 판사는 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새로운 절차 위반을 가지고 또 그 기각해 버리고 아주 인용해주고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1심 자기들이 졌고 법무부가 2심 네. 이제 1심 이겼고 2심 졌으면은 대법원에 당연히 상고를 하거든요. 네. 또 상고를 안 해버려요. 한동훈이가 선고를 안 한 그러니까 거죠. 그 한동훈이가 정확히 나가고 차관 이것을 시절에 나중에 차관 시절에 파면되면 반드시 제가 이 부분은 네. 이미 그때 고발했는데 재고발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1심 판사님 아주 명쾌하게 해놨잖아요. 정직 2개월도 가볍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야, 우리도 행간에 할 치지는 때 파면이나 해임 정도의 저희도 이제 사유다. 파면 우리 의결서도 네. 보면 파면 해임해야 되는데 네. 그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그냥 정기 2달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령에 보면 이 정도면 이제 파면 해임 사유입니다. 근데 검사 징계 때 보면 뭐 음주운전을 중징계 사유인데 다음날 술 먹고 오후에 정신 모르고 가다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중징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여러 윤석열이 뭐 좀 그 수사 처음에는 잘했잖아요. 그때 그 중앙지검장을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좀 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총장은 최초의 중징계니까 반성할 줄 알았죠. 네. 최초의 우리나라 검찰총장 중징계 아닙니까? 근데 반성도 안 하고 막 저렇게 더 날뛰었죠. 예. 네. 검사들 동원해가지고 마치 대변인님도 부당한 마무리 징계처럼 말씀 한번 몰아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오면요.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어떤 질문이 나오도요. 다 애매모호하게 TV 토론 다 피해. 예,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후보자가 얘기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 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는 거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과거 2018년, 19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자꾸 이렇게 그 사법으로 와가지고 깨알 같은 걸 다 진실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선거라고 하는 주권자 국민이 반드시 그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것 자체를 잘 못하게 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사법부가 인정하고 그것을 판례로서 정립을 시켜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 공소권 남용이 계속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의 지금 큰 문제고 좀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2018년도, 19년도 대부분의 판례로 봤을 때 무죄라고 확신합니다만은 세상이 하도 여상께 돌아가서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이제 뜨겁게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8대0 확신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그 목소리 외침이 현재까지 울려서 8대0 결과로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일말의 불안함이라도 있으시다면 지금 광화문 천막당사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서 함께 격려도 하고 또 주문할 거 있으면 주문하고 질책할 거 있으면 질책하고 하면서 끝까지 함께 승리의 그 순간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3월 광고 네네 화살코 서경석 씨가 인터넷 비교원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 또 정수기 렌탈할 때도 또 최대 30만 원,
합쳐서 총 최대 108만 원까지 일종의 페이백 리워드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서 보셔도 돈을 버는 거라고 하고요.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가 있고 그동안 이렇게 돌려드린 돈만 983억 원이라고 합니다. 23년 동안 개인정보 보안 사고도 철저하게 지켜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놨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피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원 보장제를 혜택이 적용될 때 150% 보장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1670-2571 통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돈도 돌려받는 또 지인을 추천하면 추천할 때마다 최대 모바일 상품권 4만 원씩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이 불안한 마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언쟁을 하거나 굉장히 이제 뭐 희망회로라고 이제 여러 것들을 하시는데 분명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마저 못 믿으신다면 불안하시면 그때 한 번 더 광화문 안국동에 나가시는 게 조금이라도 불안함을 줄이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당장 이제 오늘 한덕수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변론이 끝난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2024 헌납 8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만 남았습니다. 제가 당장 하면 파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당장 파면!